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에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순위 다툼이 심한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진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무려 7골이 터지면서 난장판 박진감 터지고 흥미 유발 재미도 이만큼. 특히 마지막에 디오고 조타의 결승골이 들어갔을 때 클롭 감독 햄스트링 부상까지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너무나 재미났었던 경기였죠. 우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한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0호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한 골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2개의 골대 강타가 있었거든요. 도움도 하나 기록했죠. 말 그대로 손흥민은 후반전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패배하면서 손흥민의 활약이 약간 퇴색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수비야. 토트넘의 문제는 바로 수비입니다. 전반전에만 3골이나 허용하고 막판에 집중력을 살려야지. 루카스 모우라 뭐 하는 거야? 실수를 범하면서 디오고 조타가 결승골까지 넣었잖아. 그러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한 토트넘 너무나 아쉽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순위가 내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토트넘 얘기냐? 아닙니다. 바로 리버풀 얘기입니다. 네, 리버풀 얘기를 하려고 판을 쫙 깔아놨는데 왜냐? 리버풀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리버풀이 올 시즌 전반기에 개고생을 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순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자고! 고고고! 먼저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를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리버풀은 최근 패배가 없죠. 또 최근 연승을 달리고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최근 승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 펼쳐지기 전에 리버풀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역시 경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골을 넣는 리버풀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리버풀이 최근 분위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분 만에 3골을 몰아넣었거든요. 이건 토트넘의 수비 문제예요. 이 토트넘 수비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올 시즌 고치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3백을 써도 4백을 써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실점 이후에 얼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전반전은 리버풀이 완전히 지배한 경기예요. 하지만 후반전은 토트넘이 달라졌죠. 손흥민이 돌격대장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습니다. 히샬리송은 드디어 토트넘에서 리그 데뷔골을 넣게 됐어요. 그러면서 3대3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디오고 조타가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히샬리송이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3대3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집중력만 유지해줬으면 승점을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루카스 모우라가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디오고 조타가 히샬리송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99초 후에 역전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버풀이 4대3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슈팅 12개, 토트넘이 슈팅 10개, 그리고 리버풀이 유효 슈팅 4개인데 4개가 모두 골로 연결된 거예요. 반면에 토트넘은 유효 슈팅 7개였거든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매우 큰 경기예요. 전반전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고 또 하나는 요리스 골키퍼가 부상이라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데 이 경기에서 선방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패배로 연결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버풀은 상승세고 토트넘은 하락세란 말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손에 쥐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버텨야 되고요. 리버풀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의 분위기예요. 지금 리버풀이 승점 56점으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위를 바라보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위 뉴캐슬이 승점 65점, 4위 메뉴가 승점 63점입니다. 승점 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다는 거죠. 자, 리버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성적이 매우 좋지 못했어요. 10위권 밖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클롭 감독이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리버풀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을 돌아봤을 때 리버풀은 다윈 누네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을 했습니다만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미드필드진을 보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내내 미드필드에서의 기동력 저하 그리고 압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설상가상 부상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은 부상과 부진으로 고생했고 그리고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부분은 보강하지를 못했고 결국 전반기에 문제를 노출하고 말았죠. 사실 전반기에 이렇게 무너질 때 저는 올 시즌 리버풀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감독은 누구? 노멀 원 위르겐 클롭입니다. 클롭 감독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했어요. 4-3-3에서 4-2-3-1로 바꾸고 라인을 좀 더 내리면서 상대가 내려왔을 때 압박하고자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은 거죠. 3월 A매치 이후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7경기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수직 상승했고요. 최근 6경기에서는 4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돌아보면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했을 때 순위가 8위였거든요. 근데 현재 5위까지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순위를 올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리버풀이 살아나게 됐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리버풀이 살아나는 이유는 공격의 파괴력을 회복했어요. 모하메드 살라는 올 시즌 계속해서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었지만은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은 아쉬웠어요. 네, 지오고 조타도 부상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고 코디 학포는 적응하는데 아쉬움이 있었고 루이스 디아스는 여전히 부상이고 피르미누 같은 경우에도 부상과 부진에서 좀 고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하메드 살라가 공격을 이끌지만은 다른 득점원이 보이지 않다 보니 전체적인 파괴력은 좀 부족했다. 즉 과거처럼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공격수들이 살아났습니다. 학포가 전방에서 제자리를 찾고 지오고 조타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경기력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파괴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모하메드 살라가 뭐 꾸준히 해주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포라든가 지오고 조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터져줘야 돼요. 사실 리버풀을 상대하는 많은 팀들이 모하메드 살라를 견제하고 봉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선수가 또 있어줘야 돼요. 이번 토트넘전도 지오고 조타가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리버풀은 전체적인 파괴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원의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의 아쉬움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클롭 감독이 헤비메타 축구, 개겐 프레싱 그러면서 전방 압박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그 가운데서 빠르게 전환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정신 못 차릴 때 또 한 번 때리고 정신 못 차릴 때 또 한 번 때리고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미드필드진에서의 기동력 저하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은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지니까 공수에서도 언밸런스가 생겼거든요. 티아고 알칸타라가 잦은 부상을 당했고 제임스 밀러는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근데 파비뉴의 부진도 크고 윌리엄 까르바뉴의 적응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노쇠화도 있고 부상도 있고 부진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주드 벨링엄 영입에 굉장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드 벨링엄 영입에서 한 거는 물러났다고 발표하니까 리버풀 팬들이 당연히 뚜껑 열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주드 벨링엄을 영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미드필더는 반드시 영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드필더의 문제점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계속 좋아졌다? 그럼 뭐야? 어떻게 좋아졌다는 거야? 바로 클롭 감독이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죠.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전에 맞춤 전술로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을 했었는데 효과 만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에도 풀백으로서 실수를 좀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수비 쪽에서는 공격 쪽에서의 크로스는 정말 날카롭지만 그런데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이 되면서 뒷공간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원 쪽에서 공격에 대한 가담 능력이 너무 좋아요.
빌드업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적절하게 파고드는 움직임도 좋고요. 그러면서 100%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인버티드 풀백 아놀드의 효과는 뭐냐면 삼선 미드필더의 수비 빌드업 부담감을 낮춰줬고요. 이게 왜냐면 아놀드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역습을 1차적으로 저지가 가능해졌어요. 상대가 빠르게 전환할 때 미드필더 숫자가 갖춰져 있으니까 바로 압박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저지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진 중원에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 이거는 2번과 3번이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풀백의 배후 공간 위험도가 낮아졌다.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최근 5경기에서 6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미친 거죠. 미쳤습니다. 골을 넣는 선수가 있으면 도움을 하는 선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아놀드가 도움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득점력도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리버풀은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는 명장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즌은 깁니다. 시즌이 길다 보면은 문제점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그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여기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명장이라는 칭호를 떼야죠. 근데 클롭은 지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좀 아쉽죠? 일찌감치 상승세를 탔으면 2023년 시작할 때부터 상승세를 탔다면 지금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하튼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는 리버풀은 어떻게 해서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은 경기가 5경기예요.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둬야 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남은 경기 상대가 풀럼, 브렌트포드, 레스터, 아스톤빌라, 사우스햄튼인데 레스터, 아스톤빌라, 사우스햄튼은 쉬운 경기는 아니죠. 아스톤빌라는 실질적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팀이고 레스터하고 사우스햄튼은 잔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력을 다할 테니 물론 사우스햄튼이 일찌감치 강등당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할 테니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33경기 승점 65점 그리고 메뉴는 32경기 승점 63점인데 이 팀들의 기세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역시 맨시티, 아스날은 확실하고 뉴캐슬, 메뉴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리버풀로 갑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이 9%입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피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냐? 결국 9%인데. 사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남은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뉴캐슬과 메뉴가 미끄러져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5경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확률이 뭐 9% 정도면 당연히 도전해야죠. 네, 1%라고 할지라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현실적인 목표는 유로파리그 진출이다. 근데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순위가 5위 아니겠어요? 6위 토트넘, 7위 아스톤빌라, 8위 브라이튼의 경기들을 봐야 되지만 특히 브라이튼은 31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리버풀의 기세를 봤을 때에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유로파 경쟁도 매우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요. 조금만 빨리 상승세를 탔으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 위치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리버풀을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첼시를 생각한다면 리버풀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죠. 첼시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램파드 감독이 온 다음에도 지금 그렇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리버풀이라는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최근 맨시티하고 리버풀이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시티는 다시 1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버풀은 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4위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올 시즌 리버풀은 문제점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에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아왔고 막판에는 그 해결책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다음 여름에 영입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풀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영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버풀 가자! 가자고!